(2000파운드) 벙커버스트에 항복한 헤즈볼라, 1300배 강력한 현무5에 김정은 납작 엎드리다. 지난 9일 드디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조건 없는 휴전 협상 가능성을 거론해 전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휴전 같은 항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벙커버스트의 초강도 공세에 밀려 타협안을 내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레바논 정치인 술레이만 프렌지에는 헤즈볼라가 원하는 가장 큰 우선순위는 이스라엘이 공세를 중단하는 것이라며 이스라엘 벙커버스터 공격이 효과적이었음을 시인했습니다. 다만 외교적 모멘텀을 창출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카네기 중동센터의 모하나드 하게 알리 부센터장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해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며, 헤즈볼라는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으며 굳이 군사작전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헤즈볼라가 이처럼 납작 엎드려 두 손 두 발 모두 들며 항복을 선언한 것은 최근 지도자 나스랄라가 BLU-109 벙커버스터 공습으로 제거된 지 불과 며칠 만에 그 후계자로 지목된 하셈 사피에딘도 똑같은 방법으로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사피에딘을 표적 삼아 지하시설 안에 초대형 폭탄을 투하했다고 전했죠. 지도부의 강한 권력으로 유지되는 테러단체 및 권위주의 국가의 특성상 벙커버스터는 사실상 가장 치명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의 도피처이자 주된 은신처인 지하벙커를 직접 타격할 수 있어 지휘체계를 단번에 파괴할 수 있는데, 이로써 불필요한 인명피해를 줄이며 전략적으로 집단을 무너뜨리는 가장 유용한 무기가 벙커버스터이죠. 최근 한국이 공개한 세계 최고의 벙커버스터 미사일 현무5에 대한 김정은의 반응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10월 1일 그동안 비닉으로 감춰져 있던 현무5의 실물이 공개되었고, 일주일 뒤인 지난 8일 김정은은 이 같은 다소 충격적인 발언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이어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전 시기에는 우리가 그 무슨 남녘 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 통일이라는 말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전혀 이에 관심이 없으며 두 개 국가를 선언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고 의식하는 것조차도 소름이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서고 싶지도 않다.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 우리가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게 하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했죠. 현무5 미사일의 탄두가 자신을 향해 겨냥하고 있자 김정은은 급히 한국과 싸우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인데요. 이래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힘이 부족한 게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북한의 패턴을 보면 알 수 있듯 이는 화전양면 전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화전양면 전술은 앞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뒤에서는 전쟁을 준비하는 아주 전통적인 전술로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것인데요. 1960년대 북괴는 고려 연방제 통일제의 이후 김신조 무장공비, 울진 삼총 무장공비를 처분했고, 1970년대 북괴는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 땅굴 굴착을 시작하고 8.18에는 판문점 도끼 만행을 일으켰으며, 1980년대 북괴는 3자 회담 제2후에 아웅산 폭탄 테러를 하고 민족단합 5개양 발표 다음 날에 칼 858기를 폭파시킨 데다가 1990년대 북괴는 현대 소대 방북과 차관급 회담 제2 직후에 동해의 잠수정을 침투시키다가 좌초시켰고, 2000년대 북괴는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평화 무드가 한창일 때 월드컵 꼴 보기 싫다고 연평해전을 일으켰습니다. 절대 믿어서도 믿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북한이죠. 3대에 걸쳐 온탕과 냉탕을 오고가는 북한은 기본적으로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전쟁을 준비하는 화전양면 전술을 사용합니다. 오물풍선을 보내며 야 우리는 한국을 의식하지도 않고 마주하고 싶지도 않으며 공격하고 싶지도 않다 이러고 있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최근 김정은의 이러한 발언은 현무5의 개발과 맞물려 이루어진 것인데요. 도대체 현무5가 북한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이길래 저러는 것일까요?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과 북한이 유사시 김정은을 직접적으로 타격하여 끝내는 무기는 바로 현무라면서, 심지어 한국이 추후 핵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핵으로서 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닌 현무가 김정은의 지하 대피시설을 파괴함으로써 전쟁이 끝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단순히 핵을 가졌으니 이제 북한의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핵을 억제력의 도구로 활용해 재래식 무기를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은 보유할 수는 있지만 사용할 수는 없는 무기입니다. 국가 간의 핵전쟁은 종말전과 다름없으며 이는 곧 세계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너 죽고 나 죽자 할 때만 쓸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핵을 보유한 국가들은 실제로 이를 사용하는 것보다 보유 자체로 상대국을 억제하는 핵 억제력에 주목합니다. 분명한 것은 핵은 핵으로만 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북한에 대한 핵 사용이 아니라 북한이 한국의 핵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북한은 핵무기를 통해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한국은 핵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러한 압박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은 북한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현무5와 같은 재래식 미사일을 공격을 가하려 해도 북한이 보복으로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야 현무가 있으면 뭐하냐, 솔직히 북핵 한 방이 현무 1000발과 동일한데 라고 하기도 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만약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북한이 핵으로 보복할 경우 한국 역시 핵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북한을 억제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북한은 핵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한국은 재래식 무기인 현무5와 같은 무기들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현무5 미사일은 매우 정밀하고 강력한 재래식 무기 체계로 북한의 주요 군사기지나 지도부의 도피처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 지도부를 모두 제거한 BLU-109 폭탄 위력의 약 1307배에 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북한의 핵 보복 가능성이겠죠. 이때 한국의 핵 보유는 북한이 핵 보복을 감행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은 북한에 대한 재래식 공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됩니다. 핵을 보유하고 있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시전하는 핵 위협이 씨알도 안 맥히며 이스라엘이 오히려 마음껏 헤즈볼라를 깨부실 수 있는 것도 야 너도 핵 있고 나도 핵 있어 라는 대응 전략 때문입니다. 즉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이는 핵을 쏠 수 있다는 의미보다 한국이 보유한 현무5와 같은 수십 종의 재래식 무기를 더 자주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북한의 지도층 김정은에게 향하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북한과 중국 그리고 이란의 핵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한국의 핵무장 실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적 찬성 여론은 7, 80년대 이후 최대치인 77%를 기록하고 있고 미국과 같은 동맹국에서도 한국의 핵무장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핵 제조 능력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을까요? 독자적인 핵 개발이 가능한 수준일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마음먹기에 따라 몇 개월 안에 현무5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미 24년 전 무기급 우라늄 농축에 성공한 한국이기 때문이죠. 앞서 2000년 원자력 연구소 레이저 연구팀은 특수 금속에 이어 우라늄 농축을 실험했습니다. 첫 실험에서는 농축도가 12%였지만 추가 실험에서 농축도가 77에서 90%로 올라 무기급 수준에 달성했는데요. 당시 농축 우라늄의 양은 0.2g에 지나지 않았지만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24년 전의 말이죠. 즉 시간과 지원만 확보하면 핵무기를 양산할 수 있다는 뜻이며 또한 당시 실험 장비는 우리 기술로 직접 제작한 것이어서 이 역시 우라늄 농축 성공에 버금가는 성과였습니다. 아쉽게도 IAEA의 제재로 인해 당시 실험 장비는 모두 해치되었지만 그래도 기술과 자료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적, 재정적 역량이 차고 넘치는 국가입니다. 특히 레이저 우라늄 농축 기술은 세계가 괄목할 경제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사용 후 핵연료에는 전세계 최대량의 플루토늄이 있으며 순도를 높인다면 핵무기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죠. 미국 대선 주자가 누가 되냐에 따라 한국의 안보에 행방이 달려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들으면 안 됩니다. 후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벌써 쪽팔립니다. 미국 핵 자산만 바라볼 게 아니라 한국 자국책도 더불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죠. 미국의 전략적 인내에 편승하다가는 뉴욕을 구하러 서울을 떠나는 미군을 보면서 한탄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유사시에 대비해 플루토늄 보유량을 최대치로 늘려 핵개발 잠재력을 끌어올려놔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단호한 조치로 헤즈볼라는 조건 없는 휴전, 즉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한국이 단호히 핵을 보유하여 현무의 탄두를 김정은에게 향한다면 이 또한 항복을 선언받을 수 있겠죠. 오늘의 한 줄 평, 역시나 미친 게임 몽둥이가 약이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